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HMM이 새로운 해운 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친환경 선사로 도약에 나섭니다. 2030년까지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벌크, 통합 물류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 한마디에 은행권 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뒤늦게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어 시장 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남시가 오늘 분당 재건축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기준 용적률 315%를 적용해 5만 9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부산에서 1조 3천억 원짜리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도시정비 수주 4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ENC를 바짝 뒤쫓으며 선두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HMM이 새로운 해운 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친환경 선사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오는 2030년까지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벌크, 통합 물류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전략인데요. 이해랑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 HMM이 신규 협력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HMM은 오늘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존 디얼라이언스 동맹에서 독일 하팍 로이드가 빠지고 일본 오에니, 대만 양민과 재편한 3사 협력을 내년 2월부터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 동맹은 노선, 선박 등을 공유해 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얻는 해운사들의 전략. 하박로이드 탈퇴로 빚어진 얼라이언스 체제에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HMM은 더 튼튼한 얼라이언스를 갖게 됐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MSC와의 그 선복 교환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글로벌 얼라이언스 중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 독일 파트너사의 빈자리는 세계 1위 선사 MSC와의 협력으로 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4년간 MSC와 아시아에서 북유럽, 지중해 항로에서 선복 교환 방식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디얼라이언스 동맹과 비교하면 기존 26개에서 30개로 서비스 항로가 늘어납니다. 미주 서안 12개, 미주 동안 4개, 북유럽 6개 등의 항로를 제공할 예정. HMM은 2030년까지 총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60%에 해당하는 14조 4천억 원은 탄소 배출이 적은 선박 확보 등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친환경 선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투자를 기반으로 HMM은 매출액 15조 원, 자산 규모 43조 5천억 원 규모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 한마디에 은행권 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뒤늦게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어 시장 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권 내부에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관련해서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개 국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일단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18개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련 대책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당국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 자율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은행권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 심사 강화를 주문하며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권과 시장 최대 관심사인 실수요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시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는 이 원장 모두 발언을 통해 언급한 내용인데 은행별 다른 기준이 아닌 당국이 정한 일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네, 오늘 간담회를 마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도 했다고요. 첫 공식 사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제 그간 자신이 가계대출 규제 관련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빚은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겁니다.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특히나 은행분들, 더더군다나 이제 은행의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가계대출 금리가 출렁이고 또 은행권이 총량 규제에 나서자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최대 리스크가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복현 금감원장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책임론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의 대출 규제 발언으로 2개월여 동안 은행권이 매우 분주했었죠. 네, 그 시작이 지난 7월 임원회의였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에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또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식 발언한 후 은행권에서는 재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총 20차례 이상 금리 인상 결정을 했고 이번 달부터는 대출 총량 규제까지 하면서 은행권이 이복현 금감원장 주문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의 책임론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사과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오락가락 행보 수습을 하기 위해 가계대출 이슈에 등판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진압에 나서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기조가 변한 것인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당시에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후에 계획에 없던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확고하다며 정부의 획일적인 이 기준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개별 금융사가 자체적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의 이번 사과로 인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이 발언이 정리가 되면서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둘러싼 향후 금융권 그리고 당국, 시장의 또 다른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은행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성남시가 오늘 밑그림을 공개했는데요. 기준 용적률 315%를 적용해 5만 9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공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시작합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이 공개되는 건 중동과 삼본, 평촌에 이어 분당이 네 번째. 현재 분당의 평균 용적률은 174%인데 기존 용적률을 315%로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용도별로는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와 단독주택은 2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당에는 9만 6천 가구가 살고 있는데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이 높아지면 5만 9천 가구가 추가돼 총 15만 5천 가구를 품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비 기본 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은 350%, 산본, 평촌은 330%로 기존 용적률을 높인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8천 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후 2035년까지 매년 8천에서 9천 가구를 꾸준히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역 교통 문제를 미리 진단해 교통 대책에 수립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안에는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해 야탐역 역세권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판교역에서 성남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특히 수인분당선 오리역 일대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첨단 산업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현대건설이 부산에서 1조 3천억 원가량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4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ENC를 바짝 뒤쫓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굵직한 정비 사업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포스코 ENC와 현대건설의 선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 8일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사업비는 1조 3,086억 원.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55%의 지분으로 약 7,2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합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 4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포스코 ENC에 이어 두 번째 4조 클럽 입성입니다. 포스코 ENC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시정비 수주액 4조 7,191억 원을 기록하며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격차는 6,900억 원. 앞서 5년 연속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이 올해도 1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4조 6,122억 원을 수주해 4조 5,988억 원을 수주한 포스코 ENC를 제쳤습니다. 관건은 하반기에 준비돼 있는 굵직한 사업을 누가 따내느냐입니다. 포스코 ENC는 하반기 서초 3호 가든 5차 재건축과 안양 종합운동장 재개발 수주에 나선다는 전략. 반면 현대건설은 서울 신반포 2차와 미아 9-2구역, 부산 연산 5구역 등 대형 정비사업 수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윤활유 전문기업 SK엠무브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불에 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SK엠무브는 오늘 서울 중구 하나빌딩 본사에서 액침 냉각 ESS 기술 설명회를 열고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를 채워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플루이드는 액체와 기체의 중간 성질을 지닌 물질로 모듈 내부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액침 냉각 ESS는 내부에 많은 배터리 셀 중 하나가 발화되더라도 화재가 내부에서 차단돼 다른 셀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때문에 최근 우려가 큰 2차 전지 배터리의 화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양사의 설명입니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최대 규모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공격적으로 매자닌을 발행하는 기업이 급증한 건데요. 보도에 김보연 기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유동성도 조금씩 풀리면서 자본시장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연계 채권 발행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오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추석 전까지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매자닌 발행액은 3조 5,66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59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35개 기업이 매자닌을 찍어 현금 비축에 나섰습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농심은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384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했습니다. 표면 만기 이자율은 연 0%로 투자자들은 이자 수익 없이 교환 대상 주식 가격의 시세 차익으로만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지난달 초 카카오게임즈도 보유한 크래프톤 주식 전량을 기초자산으로 2,700억 원 규모의 EB를 찍었습니다. 역시 표면 금리와 만기 이자율은 0%입니다. EB는 발행사가 지정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농심의 경우 지난 2006년 말 매입한 807억 원어치 자사주이며 투자자들은 추후 주가가 교환가액을 넘어서면 주식을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교환가액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챙길 수 있을 만큼 남는 장사입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투자자들이 나중에 사채를 자사주로 교환하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더러 자사주를 시장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만큼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염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오릴 에너지도 6회차, 7회차 시비를 발행해 총 252억 원의 투자금 유치에 나섭니다. 전환가액은 1,528원으로 최근 한 달간 평균 주가인 1,300원의 소폭 할증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6회차와 7회차 시비의 표면 만기 이자율은 각각 3%, 2.9% 수준입니다. 양 시비 모두 풋옵션은 존재하지만 콜옵션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 추이를 보고 풋옵션을 청구해도 되고 여러모로 이득이 많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매자닌 발행은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요건으로 꼽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농심, 카카오게임즈, 지오릴 에너지 등을 포함해 올해 매자닌을 발행한 상장사 대부분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매출액과 흑자 규모가 보험료 인하와 지급보험금 증가로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 보험 매출액은 10조 5,141억 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44억 원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흑자 규모는 3,322억 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40.2%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보험료가 인하된 데다 지급 보험금은 증가했기 때문. 실제 보험사가 걷어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의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뜻하는 손해율은 80.2%로 작년 동기보다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손해율이 80%를 넘긴 건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자동차 사고 건수도 작년 상반기 177만 9천 건에서 올해 상반기 184만 건으로 늘어났고 사고당 발생 손해액도 작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됐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손해율이 2023년 누적 손해율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르지만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서울 R&D 캠퍼스에서 보안기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보안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했는데요. 올해는 AI와 보안기술의 융합으로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8회 삼성 보안기술 포럼 현장. AI 보안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I 기술 발달로 피싱과 해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안전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보안, 생성형 지능과 함께 안전한 미래로 생성형 AI 시대에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기회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삼성은 AI 보안 기술을 융합해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정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부문 최고기술 책임자는 AI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보안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랜든 돌란 가빗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는 AI 활용이 취약점 탐지 등에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고 설명했고, 윤인수 카이스트 교수는 해킹을 알고 대비하는 안전한 세상과 AI가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보안 시스템 개발 과정과 성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 리서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 분야 연구 활동인 인위적인 문자 메시지 트래픽 부풀리기 탐지, 민감 데이터 보호 기술 등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보보안 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삼성보안 기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포스코가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하이퍼루프의 전용 강제를 세계 최초로 제작해 유럽 시험 노선에 공급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 튜브 내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시속 10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EHC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반에 참여해 A단계 시험 노선 구간에 포스루프 355강제 352톤을 공급했습니다. 이 강제는 세계 최초 하이퍼루프 튜브용 특화 강제로 진동을 내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내진 성능을 갖췄습니다. 이번에 준공되는 하이퍼루프 시험 노선은 시험 운행과 주행의 가감속, 분기 구간의 정밀 제어와 탑승 승객의 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제5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인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정부와 업계,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그동안 증권, 회계법인, 보험업계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종합금융그룹 최고 경영자로는 진 회장이 처음입니다. 진옥동 신임위원장은 금융당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뒷받침하며 시장의 흐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업계가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